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9번째 시간이 되죠. 자, 이번 시간에 다룰 것들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우리 지질시대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지구가 탄생한 게 대략 46억 년 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일컬어서 지질시대라고 불러요. 뭐 이유는 지구가 탄생하고 지질이 활동을 했다, 지각 변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부르게 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나누겠지요.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출현했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를 좀 이용하시고요. 자, 그럼 지질시대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화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화석.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하는 친구들. 자, 그래서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생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석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의 좀 필요성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지질 시대에만 살았던,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의 국가 대표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화석들을 일컬어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겠다. 자, 따라서 표준 화석은 특정 시대에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들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은 표준 화석이다. 좀 안 와닿나요? 이렇게 우리 고생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은 고생대에만 살았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생대에는 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충이 있었는데 삼엽충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방추충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를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특정 시대에만 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표준 화석과 달리 특정 시대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끈질기게 살고 있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시상화석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기는 좀 그렇죠? 곤란해요. 어렵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것들은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요. 이런 바로 생물들은. 그래서 바로 그 화석이 나타나는 그 지역의 환경 여부를 알려주는 화석이 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부르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준 화석은 뭐를 알려준다?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별거 아니고 이름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표준 화석은 우리 고생대 때부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충들입니다. 고생대 초를 대표하는 화석이 삼엽충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삼엽충. 이 삼엽충은 고생대 전반에 걸쳐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도 간혹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이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방추충. 이 방추충이 등장을 하면 물론 이건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에요. 맞긴 맞는데 이 녀석은 고생대 말을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에요. 고생대 말을 대표하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생대 말을 대표하는 게 누구다? 방추충이었구나. 고생대 전 기간이 아니었구나. 고생대 말이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 이건 이제 어떤 게 있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죠. 뭐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거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그 파충들이 등장하죠. 그런 거 우리가 공룡이라 그래요.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은 공룡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 공룡. 또는 이제 바닷속에 중생대에 있었던 게 있는데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가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화폐 모양으로 생긴 돌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거, 동전처럼 생긴 것들. 이걸 우리가 화폐석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자, 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매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머드 같은 것들이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표준 화석은 조금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다고 하더라도 꼭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너무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실 것. 자, 이렇게 삼엽충이나 공룡과 화폐석 같은 게 나타나면 이 지층이 어느 시대에 형성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겠다. 됐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화석, 시상화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상화석은 어떤 거냐면, 자, 고생대 때부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고사리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고사리 같은 것들. 자,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치식물이라 그래요. 양치식물. 고사리 잎 같은 걸 보게 되면 양의 치아. 양의 이빨이죠.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고생대 때부터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사리 지금도 먹잖아요. 그죠? 특정 시대를 알려줄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 고사리가 있는 지층은 어떤 지층이냐 하면 상당히 온난하고도 그 다음에 습한 지역이고요. 여기 육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사리가 묻혔던 지역은 온난하고 습한 어떤 육지였겠구나라고 그죠? 그 지역이 있던 그 환경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지층의 환경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상 화석이라고 부르겠다. 자,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산호 같은 것들이죠. 산호. 그럼 산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동물인데 사실 이게 되게 얕고도 따뜻한 바다에 살던 요게 바로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산호. 현재도 우리가 산호가 있잖아요. 그죠? 고생대 때부터 현재까지 있다. 그래서 어떤 산호가 있는 지층은 이게 어떤 시대인지 알긴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산호가 있는 지층은 그 지역은 과거에 어땠었다? 얕고 따뜻한 바다였었다. 이런 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화석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화석. 자, 이제 화석을 배웠던 이유는 사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질시대를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 지질시대를 나누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 생물계의 어떤 큰 변화들이에요. 지구상에서 어떤 지각변동 같은 것들, 어떤 큰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생물 종들이 멸종하고 또 새로운 종들이 번성을 하게 되고 이런 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지난 강에서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죠. 그죠? 부정합. 부정합 기억나잖아요. 부정합이라고 하는 어떤 거예요? 자, 물속에 있던 지층이 물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깎였고 다시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큰 또 부정합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우리는 바로 뭐로 할 거냐면 생물계의 변화와 변화. 그 다음에 큰 부정합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에 대한 걸 좀 다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 텐데 이렇게 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축을 갖다가 이 종들이 생존했던 기간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X축을 갖다가 이 생물 종들이 있던 면적, 분포 면적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A와 B가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됐죠? 자, 그럼 하나는 이제 표준화석이 되는 거고 하나는 시상화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특정 시대에만 살았었죠. 그러니까 생존 기간 자체가 어떻다? 짧아야 되는 거죠.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이 되게 짧다. 네, 짧만 쓸게요. 짧다. 또한 그 시대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면적이 넓다. 짧고 넓다. 되셨죠? 그 다음 그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번성했다는 건 개체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다. 개체수가.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고 Y축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분포 면적이 넓고 자 이런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조건을 더 잘 만족할수록 더욱더 짧으면 짧을수록 넓은 지역에 분포했고 개체수가 많을수록 표준 화석의 가치가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좀 반대 개념이죠. 고생대 때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생존 기간이 어떻다? 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길다. 그 다음에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분포하는 면적은 어떻다? 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표준화석보다는 개체수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바로 A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짧고 굵게 살다 간 그런 어떤 생물 종들은 표준화석이 되는 거고 가늘고 길게 이렇게 있는 것들은 시상화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과거에 살았던 생물,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정리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질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와 큰 부정합을 가지고 나눈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지질세 구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가장 큰 단위가 바로 뭐가 되냐면 누대라고 하는 단위. 누대.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큰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뭐 세기가 있고, 뭐 연이 있고, 뭐 달이 있고, 일이 있듯이. 그지? 그래서 누대가 가장 큰 단위가 된다. 자, 두 번째 단위는 누대보다 작은 단위 대가 있어요. 대보다 작은 거는 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 자,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 가장 큰 단위가 누대였구나. 누대보다 작은 단위가 대고, 그 다음 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대로서 우리가 지질시대 한번 나눠볼게요. 자,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크게 세 개의 누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개의 누대. 자, 첫 번째가 생명들이 시작했던 시대. 그걸 시생누대라고 부를게. 시생누대. 생명이 시작했다. 비기닝, 뭐 스타트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원시적인 생명체가 있었다. 원생누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원생누대.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구상에서 생물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현생누대라고 나눌 거예요. 자, 누대는 몇 개로 나누겠다고요? 세 개로.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자, 근데 편의상 이 시생누대, 원생누대는 우리가 묶어가지고 뭐라고도 많이 부르냐면 요거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니까 요 이름이 좀 잘 나옵니다. 이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실 것.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묶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누대보다 작은 걸 우리는 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고생, 중생, 신생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고생, 중생, 신생. 그래서 대는 세 가지로 나누는구나. 고생, 중생, 신생.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이것부터 세분된 게 바로 뭐가 된다? 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질세 나눌 때는 가장 큰 단위가 누대였구나 라는 것들 보시면서 우리 교재 그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각각의 이런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 그 다음에 현생 누대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었고 어떤 기후를 갖고 있었는지는 좀 이따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자, 우리 과거의 기후입니다. 자, 우리 인류가 어떤 기상을 측정한 건 얼마 안 되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기후였을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기후의 연구 방법만 살짝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기후.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과거의 지구의 기후는 어땠었고 어떤 환경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석 연구죠. 화석. 자, 우리가 화석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시상화석 같은 것들. 자, 고사리라든지 산호 같은 것들. 고사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어떤 거예요? 온난하고 습한 육지니까, 그죠? 고사리가 어떤 특정 시대에 많았다면 그 시대가 좀 온난하고 습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산호 역시 마찬가지겠죠? 맑고 따뜻한 얕은 바다. 이런 우리가 시상화석 여러 종류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과거의 기후가 어떤 건지 환경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뭐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오케이, 요건 좀 잘 나오진 않지만 간혹가다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빙하 코어를 분석을 합니다. 빙하를 연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빙하 코어를 연구한다. 자, 이제 빙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눈 같은 게 내리게 되면 눈 같은 게 어떻습니까? 쌓이겠죠. 쌓이면서 그것들이 다져지고 눌려져서 빙하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그 당시에 있던 대기들이 이 빙하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빙하의 코어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그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대기 성분. 됐죠? 대기 성분. 현재와 대기 성분이 똑같나?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 대기 성분을 보니까 이때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고요. 많았다. 이산화탄소는 무슨 기체냐면 이게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실기체. 우리가 뒤에 정리하겠지만 온실기체. 온실이니까 좀 따뜻한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았다면 지금 좀 따뜻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걸 통해서 과거의 대기 성분을 통해서 과거의 기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산소 동위 원소의 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별표 쳐두시고요. 산소의 동위 원소의 비다. 빙하 속에 있는 산소 동위 원소의 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석순 속에 들어있는 석회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빙하 속이 아니라 거기 들어있는 산소의 동위 원소의 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요즘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산소 안정 동위 원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원자번호 같은 것들이잖아요. 산소가 원자번호가 8번이다 이런 것들.
그런데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있어요. 양성자가 8개 있고 중성자 8개 있는 거. 하지만 양성자가 8개 있지만 중성자가 10개 있어서 질량수가 18인 그러한 바로 산소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산소 안정동위원소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어떤 책에 산소 안정동위원소라고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좀 안정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어쨌든 산소 동위 원소가 있는데 좀 가벼운 산소가 있고 무거운 산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거운 산소는 어떤 거냐면 질량수가 18인 산소다. 자, 가벼운 산소는 어떤 거냐면 질량수가 16인 산소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산소라고 하더라도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 그래서 질량수가 16인 산소분해 질량수가 18인 산소 원소의 이 비율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과거의 어떤 기온 같은 것들을 거의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건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끌고 와서 자, 이제 여기를 보게 되니까 바로 뭐다? 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이니까 바로 뭐냐면 바다라고 생각해볼게요. 바다. 지구 표면에 바다가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 요 산소 요거 바로 동위원소들이 무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물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H2O의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질량수가 18인 이러한 산소가 이렇게 물 분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질량수가 18인 산소는 이게 좀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증발 자체가 좀 안 됩니다. 증발 자체가 안 돼. 무거우니까 어때요? 물이 수증기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이제 기온의 변화에 좀 민감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 속에 있는 자, 누가 된다? 오케이. 특별한 녀석. 질량수가 18인 산소. 그렇죠, 그죠? 18인 산소. 이런 것들은 기온에 따라 이게 증발되는 양이 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지구가 자, 오랫동안 오면서 어땠을까요? 좀 따뜻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야. 우리가 간빙기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럼 상대적으로 추웠던 시기는 뭐가 되죠? 빙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간빙기가 있었고 빙하기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 녀석들의 행동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간빙기 때는 아무래도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 수온도 높죠. 수온이 높기 때문에 뜨겁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증발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 무거운 산소가. 자, 그런데 빙하기 때는 아무래도 증발이 어떻다? 좀 적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 속에 있는 요 산소 동위 원소 중에서 요 18. 이 녀석이 간빙기 때는 되게 좀 많이 분포를 하게 돼요. 많을 타자. 자, 빙하기 때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걔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기 중에 왔던 이 친구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렇죠. 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이 되는 거예요. 응결이 되고 이것들이 뭐가 된다? 눈이 돼서 바로 쌓이게 됐을 때 그것들이 눌러지면서 뭐가 되는 거죠? 빙하가 되는 거예요. 빙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 18이 많다면 어떻죠? 그 시기에 되게 더웠고 증발이 잘 됐던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빙하 속에 18 산소가 되게 적게 들어있다면 되게 추웠던 시기겠죠. 근데 이것들이 데이터가 많다면 어떻죠? 그렇죠. 과거의 기온이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결국 빙하 속에 있는 산소 동위 원소, 무거운 산소 동위 원소는 그 당시 기온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빙하 속에 산소 18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당시가 추웠으면 추웠을수록 이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 원소 18이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빙하 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서 뭘 알 수가 있다? 과거에 기온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요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당시에 바닷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생물이 살고 있다. 유공충이 있다고 합시다. 유공충. 이게 이제 해양 생물이에요. 유공충이라고 하는 거. 유공충. 그렇다면 이 유공충은 바닷속에 살다 보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살아가겠죠. 바닷물을 갖다 쭉 빨아들이게 되고 물질 제설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간빙기 때는 증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8 산소가 어디로 빠져나갔다? 대기 중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전체 양은 거의 일정할 테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빙하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증발이 거의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유공충은 어떻죠? 물속에 산소 동위원소 중에 18이 많던 시기를 살던 거죠. 자, 그렇다면 산소 동위원소 18이 많던 적던 시기에 살던 그죠? 유공충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공충 화석을 갖다가 쭉 보고 그지? 그걸 연구해 봤더니 그 유공충 몸속에 산소 동위원소 18이 많다. 그 얘기는 물속에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증발이 안 됐던 빙하기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역으로 유공충 몸속에 산소 동위원소가 되게 적었다면 그럼 증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서 다 대기 중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빙하하고 우리 유공충 무슨 개념? 반대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 문제는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실 것. 자, 이 과거에 어떤 기후를 연구하는 고기 연구는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빙하에 해당하는 것들, 요것들 바로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이해도 힘이 쓰지는 않겠는데 어떤 꽃가루 화석 같은 걸 연구하면서 또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고요. 또 나무의 나이트 같은 것들이겠죠. 이 나무의 나이트는 1년마다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던 시절에 되게 따뜻했던 시기였다면 성장이 활발했을 거예요. 또 비도 많이 왔을 거고. 그렇다면 그때는 나이트의 간격이 어떻다? 넓다 이런 얘기죠. 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무가 자라기 어려웠던 시기다. 한랭했고 건조했다면 나이트의 간격이 어떻다? 좁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도 역시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기후를 갖다 하나하나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서 우리가 과거의 기후가 어떤지를 우리가 연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자, 지질시대에 처음을 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88페이지로 오셔서 자, 지질시대의 기후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질시대를 아까 나누었을 때 가장 큰 건 누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기로 나누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물이 등장했던 시기를 현생누대라고 불렀는데 현생누대는 자, 고생대하고 중생대하고 신생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시생누대 역시 마찬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그닥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시생과 원생을 묶어서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현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격적으로 생물이 등장하는 시기를 현생누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부르겠다. 됐지요? 자, 이때 자, 지구의 기온이 어땠었냐면 지구의 기온이 쭉 변해옵니다. 그 다음에 빙하기 같은 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 빙하기가 없는 간빙기가 오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이 먼저 딱 기억하실 건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도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고생대 때도 빙하기가 몇 번 있었고요. 그 다음 신생대 역시 빙하기가 몇 번 있었었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할 건 어떤 거냐면 이 중생대예요. 이 중생대는 유일하게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 빙하기가 있었었고 고생대에 빙하기가 있었었고 신생대에 빙하기가 있었었는데 이 공룡들이 축복을 받았는지 중생대에만 유일하게 뭐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빙하기가 없던 유일했던 시기, 가장 온난했던 시기 묻게 되면 바로 어디가 된다? 중생대가 된다 해서 여러분 교재 88쪽에 있으니까 그 내용 꼭 기억을 하시죠. 기본적으로 중생대에만 빙하기가 없었구나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는 자,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생누대가 되는 거죠. 최근까지 생물들은 어떻게 쭉 변해왔고 지구 환경은 어땠는지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생물계의 변화가 바로 지질을 구분했으니까 생물계의 변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먼저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로 갈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자, 이 시기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46억 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얼마죠? 5억 4천만 년 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기가 되는 거죠. 전 지구의 나이 중에서 대략 88%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자, 이 시기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생누대로 출발해 볼게요. 자, 시생누대가 처음이죠. 자, 시생이라고 하는 건 뭐지? 시작한다는 얘기일 거야. 어떤 생명체들이 시작을 했었다. 자,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첫 번째, 이때 대기에 산소가 없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시생누대 때는 대기에 산소가 없었었다. 산소가 없었다. 지금은 산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기엔 산소가 없었었다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을 해두고. 자, 산소가 없다 보니까 O2, 또 뭐도 없었냐면 O3, 오존도 없었어요. 오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지구 표면에는 강력한 자외선이 전부 다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도 지구 표면에 있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었냐면 바다에서 생성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생명은 바다로부터 시작을 했었다. 바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바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때 있던 것들이 바로 뭐가 됐냐면 자, 시아노박테리아 혹은 사이아노박테리아 뭐 여러 개를 읽어주시니까 그죠? 여러분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이 시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남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남세균이라고 부른다. 남세균. 자, 이것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닷속에서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들. 자, 이런 이제 남세균들이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천천히 자, 산소를 만드는데 최초에는 바닷속에 있었으니까 바닷속에 산소를 만들었겠죠. 뭐. 바닷속에서 산소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산소가 쭉 생기기 시작하고 바닷속에 있던 철 이온 같은 것들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철과 산소가 결합하니까 산화철 같은 게 되는 거죠. 산화철. 우리 어디 가다 보면 건물이 오래된 뭐 녹쓰는 경우 있잖아요. 철 같은 것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밑으로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쭉 바닷속에 많이 깔려있다. 뭐 적철석 같은 형태로. 자, 어쨌든 바닷속에서 뭐가 생명됐다? 생명이 시작했다. 누구다? 오케이,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고요. 광합성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것들이 어떠냐면 이것들,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혹은 시아노박테리아 혹은 남세균 같은 것들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방출하게 돼요. 점액질, 끈적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죽고 거기서 끈적끈적한 점액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퇴적물들이 엉겨붙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어떤 화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부를까? 스트로마 톨라이트. 제가 스트로마라고 한번 적을게요.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우리가 부르겠다. 자, 외우는 요령뭐 쉬워요. 시가 시이다. 그러니까 시생이니까 시시죠, 시읒. 사이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스트로마 톨라이트.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오케이. 이때는 무슨 시대? 단세포의 시대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시생 누대 때 있던 것들이다. 자, 책 보면 정리하시면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옵니다. 원생 누대로. 자, 이제부터 이제 원시적인 어떤 생명체가 생성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생 누대 후반쯤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단세포들이 뭉쳐서 다세포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물도 생기게 되고 뭐 식물 같은 게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세포 동물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의 해파리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되죠. 딱딱한 껍질 없는 것들, 흐물흐물 거리는 것들, 그지? 이런 것들. 또는 환영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바닷속에서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대기 중에 산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이고. 되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때 있던 요 해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오케이, 바로 흔적 화석으로 좀 남아 있어요. 자,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불러요. 에디아카라. 자, 역시 이응으로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는 거죠. 이응. 그러니까 원생누대니까 이응이니까 이응이었다. 이 정도. 자, 시생누대는 시읒이니까 스트로마 톨라이트. 그럼 원생누대는 바로 뭐다? 아, 에디아카라구나. 뭐 해파리 정도? 이렇게 딱딱한 껍질이 없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바닷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실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떻다? 하나하나 생명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씩 진화를 했던 거죠. 거의 지구 전체 기간의 88%를. 자, 그러다 이제 얼마입니까? 그렇죠. 바로, 오케이. 542566인데요. 자, 지금부터 5억 4천만 년 이때 본격적으로 지구상에서 생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현생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처음이 바로 뭐가 된다? 고생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고생대. 자, 그런데 이제 고생대를 보시게 되면 고생대는 우리가 기로 나눌 거예요. 기로. 그래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그 다음에 페름기로 나눈다. 6개의 기. 자, 중생대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주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로 나누겠다. 자, 신생대는 자, 팔레오기, 네오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뭐 나중에 쓰기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고생대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자, 이때 처음을 캄브리아기라고 불러요.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거의 없어요. 워낙 오랫동안 존재했었고, 됐죠, 그죠? 어떤 그 생물의 몸에 딱딱한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지기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각 변동에서 다 소실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캄브리아기 전을 묶어서 뭐라 그랬죠? 아,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캄브리아기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캄브리아기 때는, 오케이, 이때 어떻죠? 고생되니까 3회층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르도비스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오르도비스기에, 자, 표시에, 자, 어류 출현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류 출현. 오르도비스기 때는 뭐가 출현했다? 어류가 출현했다. 어류. 자, 우리 물고기 같은 거 회로도 먹고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척추가 있다. 척추.
그러니까 최초의 척추 동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때 어류가 출현했다라는 거. 자, 이제 실루리아기로 옵니다. 실루리아기. 처음에 지구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 지구는 산소를 만들고 바닷속에서 철들을 가라앉히고 나중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루리아기 됐다 어떻게 됐냐면 드디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오존층. 자, 오존층이 형성되다 보니까 물속에 있던 생물들이 물 밖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요 실루리아기 때 양치식물이 등장을 해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것들이죠. 요게 양치식물이 등장을 한다. 드디어 이제 육지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 오케이. 식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대봉기로 들어갑니다. 대봉기에 들어오니까 식물의 뒤를 이어서 동물이죠. 동물인데 양쪽에 서식하는 동물들 있죠? 양서류 같은 것들. 양서류가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양서류. 자, 이 석탄기는 좀 여기 비교적 쉬워요. 석탄기라고 하는 것들은 양치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었고, 이게 뭘 만들었다? 석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페른기가 바로 뭐가 된다? 고생대 말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생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오르도비스기 때 어류가 출현했구나. 실루리아기 땐 양치식물이구나. 자, 대봉기 때 양서류가 되고 석탄기 땐 석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쭉. 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갈게요. 중생대. 자, 이제 중생대로 오게 되면 트라이아스기가 있을 거야.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주라기 백악기가 있는데, 뭐 중생대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뭐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됐죠? 자, 이때 이제 있던 것들이 뭐죠? 공룡이라고 하는 것들이 육상에서 번성을 했었고요. 자, 물속에서는 암모나이트 같은 것들이 번성을 하게 됐다. 되시겠습니까? 됐고. 자, 이제 신생대로 들어오면서, 오케이. 자, 신생대 초를 팔레오기, 네오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새 이제 화폐석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화폐 모양으로 생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4기 때 매머드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돼요. 매머드. 자, 그러면서 이제 신생대 말기 때 4번의 빙하기가 있어요. 신생대 4기 때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빙하기가 4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 어때요? 4교시 있잖아요. 4교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3번이니까 빙하기가 4번이 있었다면 되시겠죠? 그죠? 오케이. 간빙기는 3번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봤어요. 그죠? 헷갈리시죠? 정리 안 되시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묶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식물계통과 동물계통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식물계통으로 한번 나눠 생각을 해보야 되면 최초에는 물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물속에. 그러니까 조류예요. 녹조류, 갈조류 이런 조류 같은 것들이 있었다가 자, 우리 중요한 건 이제 고생대 때 보니까 고생대로 들어갑니다. 고생대. 자, 고생대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고생대 때 자,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생대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번성한 걸 물을 거예요. 양치식물이 언제 번성했지? 고생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면서 중생대는 바로 뭐냐면 자, 거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거시식물. 그래서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된다. 자, 신생대로 오면서 무슨 식물이 번성을 하죠?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번성, 중생대 때는 거시,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동물계통으로 갈 건데 동물입니다. 동물. 그러면 이제 동물은 각 시대마다 번성한 게 있었는데 고생대 때죠. 고생대 때는 자, 누가 있었냐면 어류와 양서류가 번성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류와 양서류가 번성했었다. 자, 물속에 있던 것들이 물 밖으로 진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물속에 있던 게 물 밖으로. 그러니까 어류에서 양서류로. 그다음에 양서류 다음에 이제 뭐가? 중생대 때 공룡이니까 파충류가 번성을 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충류. 됐죠? 그죠? 자, 이제 신생대로 오면서는 뭐가 번성을 하게 되냐면 포유류가 번성을 했었다. 포유류가. 자, 그래서 순서대로. 자, 물속에 있던 게 물 밖으로 오는구나. 우리 인간도 그렇죠. 태어날 때 엄마의 어떤 양수 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듯이 생물도 진화의 과정이 물속에 있던 게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계통에서는 자, 물속에 있던 물속에 있던 조류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양치. 그래서 고생대 땐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었고 그 다음 중생대에는 거시, 신생대에는 속시가 번성을 했다. 됐나요? 자, 이제 고생대로 가면 동물, 어류와 양서류가 번성했던 시대.
자, 중생대는 파충류가 번성했던 시대, 신생대는 포유류가 번성했던 시대.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간혹가다 시험 문제가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긴 한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말을 못하겠구나. 어쩌다 한번 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속시식물이 출현했던 시기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속시식물 하니까 신생대에 번성했구나. 맞아요. 하지만 출현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유가 되게 힘들잖아요. 공부할 때, 그지? 공부하는 이유가 힘들다 그건 아니고 공부할 때. 자,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준비 기간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대학 가서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신생대예요. 신생대에 속시식물이 번성했다는 건 신생대에 속시가 출현했던 게 아니라 중생대에 출현을 해서 고생했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시식물이 출현했던 시기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셔야 되죠? 중생대. 자, 그럼 거시식물이 출현했던 시기를 물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가 된다? 고생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뭐 양치 같은 거 따질 거 없고 요거.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 요 속시식물이 번성했던 시기가 신생대인데 출현했던 시기는 무슨 시대죠? 중생대가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잘못돼 있을 거예요. 잘못되면 고쳐주시고요. 다시 한번. 속시식물이 출현했다? 중생대. 거시식물이 출현했다? 고생대. 잡으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동일한 원리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포유류 같은 것들이 출현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중생대가 되는 거. 여기 아마 잘못된 것 같구나. 포유류가 출현했던 시기는 중생대, 파충류가 출현했던 시기는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고생대. 이런 식으로 출현을 앞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뭐 양치나 어류, 양서류 같은 경우는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요 네 가지만 거시의 출현은 고생대, 속시의 출현은 중생대, 파충류의 출현은 고생대, 포유류의 출현은 중생대. 개념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물은 쭉 기나긴 시간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된다? 조금씩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질세를 구분할 때 생물계에 큰 멸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멸종 말씀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고생대 때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우리 생물계에 멸종이 있었었는데 멸종이 몇 번 있었냐면 5번 정도의 큰 멸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때 큰 멸종이 있었다. 꼭 기억하시고요. 고생대 때 또 대범기에 멸종이 있었습니다. 또 페름기에 멸종이 있었다. 그래서 고생대는 고3들 3번의 대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멸종이 있었다. 고생대 3번의 큰 멸종이 있었다. 오르도비스기, 대범기, 페름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르도나 대본이나 페름기 때 기본적으로 빙하기 같은 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큰 멸종이 누구냐 하면 페름기예요. 야, 이 고3들, 그죠? 3번의 멸종이 있었는데 고생대 말에. 자, 이때는 뭐가 생겼냐면 지구상에 판게아 같은 게 생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대륙 이동을 정리했으니까. 이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판게아 대륙들이 뭉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안선이 점점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대륙이 뭉치면서. 해류도 단순해지게 되고, 기후대도 단순해지고, 대륙붕의 면적도 사라지게 돼요. 대륙붕이라고 하는 건 해안에 붙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견디고 어마어마한 멸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에 3번의 멸종이 있었고, 요 페른기의 멸종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멸종이었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이죠. 중생대로 갑니다. 중생대 2번의 멸종이 있었어요. 중생대 때는 트라이아스기 때 멸종이 있었다.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백악기 때 멸종이 있었다. 이들은 지구상에 5번의 멸종이 있었다. 근데 이 중생대의 멸종은 조심할 게 빙하기가 없었던 거죠. 고생대는 빙하랑 관련이 있지만 중생대 때는 빙하기와는 관련이 없다. 그럼 이제 백악기 때는 바로 중생대 말인데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영화 많이 좋아하시죠? 저 되게 좋아하는데 소행성하고 충돌한 거죠. 소행성과 충돌했다. 이때 충돌 각도도 참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멕시코 쪽에 가면 유카탄 반도라고 있는데 거기서 충돌을 한 거예요. 이 충돌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멸종이 생겼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서 멸종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9강이죠?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뭐 큰 건 없어요. 수능에 특별히 이렇게 자주 나오거나 또 내신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빈출은 되고 있습니다. 빈출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내용들 좀 암기스럽지만 큰 틀 가지고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강부터는 뭘 만나게 되냐면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바로 기압과 날씨라고 해서 유체지구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재까지 배웠던 건 고체지구잖아요. 이제 유체지구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 조심하시면서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